제 얼굴도 보이시죠? 예,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평안하세요. 제가 오늘 음, 정신건강 강의를 좀 다시 시작을 하고 저는 아마 당분간 예배를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상담을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센터에는 이제 두 분 환자가 남았는데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 전체는 한 300명 환자를 치료했고 지금 이제 두 분이 아직 음성으로 전환이 안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좀 다른 원래 있던 대구로 이제 이송을 하고 치료를 이제 그 다른 원래 하던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는 입니다. 혹시 이 파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이 조현병도 그렇고 양극성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부분 그 저한테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약물 치료 없이 뭐 다른 치료로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정신 치료를 한다든지 인지행동 치료로 뭐 치료가 되느냐 또 아니면 뭐 이런 직업기술 훈련을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제일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또 지금까지 가장 유일하게 효과 있다라고 알려진 것은 약물 치료예요. 그리고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우울증과 같은 이 흔한 정신 장애들이 치료의 새로운 기원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요새 이제 코로나19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말라리아 약을 가지고 이 치료가 됐다라고 말씀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약을 말라리아 약을 먹었지만 그 약의 이름은 이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약인데 그 약을 먹었지만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FDA나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 전염병 대통령으로 알려진 닥터 파우치라는 분이 이런 지하에 말라리아 약은 효과가 입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임상시험 대상의 의약품에서도 말라리아 약을 완전히 뺐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단지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한테 투약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험이 더 크다. 여러 가지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는 의학적 결정에 의해서 약을 뺀 겁니다.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도 이 정신질환에서 특히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의 약물 치료는 똑같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고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확보가 되지 않은 다른 치료들은 그냥 치료할 때 약물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된
치료법과 단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보조적인 치료법을 혼선을 일으켜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마치 주된 치료법처럼 이용을 하시면 결국은 재발이 높아지고 재발의 위험도 많아지고 또 병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들이 커집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의학적 증거가 있고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약들만 쓰고 백신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 김치나 마늘이 뭐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해가지고 약물보다 그거를 더 많이 먹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일부 제약회사나 식품 그 홈쇼핑에서 이 뭐죠 이렇게 TV에 많이 출연하는 그 닥터들, 의사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약물들, 비타민들, 뭐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는 그런 엉터리 건강 정보나 일종의 약장수 같은 것들은 이제 완전히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분별력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약물 치료가 이제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뇌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조현병에서 또 이 조울증에서 뇌 신경세포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최근에는 뭐 가바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의 밸런스가 정상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직접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 뭐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을 직접 넣어준다든지, 세로토닌이 부족하니까 세로토닌을 직접 넣어준다든지 이런 인체에 다양한 약을 투여해서 증상이 좋아져서 임의로 중단을 하면은 재발의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한 마음에서 하실 때나 그래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이 약을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제 말짱한 것 같은데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제 약을 끊어도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좀 더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재발률이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재발 예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재발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기 그림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증상은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 그 다음 재발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병의 기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짧았던 기간보다 다음번 재발을 하면은 병의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잘 안 잡히고 치료가 잘 안 되고 투병 기간도 길어져요. 또 재발을 자꾸 반복할수록 다음번 재발까지 걸리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처음 병이 생겼을 때는 한 2, 3년 만에 생겼다면 다음번에는 1년 만에, 그 다음에는 6개월 만에 재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재발이 반복할수록 병이 더 심해진다. 병으로 인한 기간이 더 길어진다. 재발과 재발 사이의 시간은 짧아진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발이 되는 거를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발이 되면 그냥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점보다 더 후퇴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처음 건강할 때는 이 정도 기능의 수준이었다면 여러 번 재발을 하면은 기능의 수준이 낮아지고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하더라도 원래의 기능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발을 반복을 막는 것이 정신과 치료에서 특히 조현병 치료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중요성은 양극성 장애, 조울병에서도 또 우울증에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재발을 막느냐? 제일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싫든 좋든 우리는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세요. 효과는 어떤 게 있느냐? 약을 먹으면 많은 분들이 졸리고 멍하다 그래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일부의 작용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증상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게 해서 우리 환자를 멍청하게 만들어서 그냥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는 것뿐이지 증상이 낫는 게 아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상담하실 때 이 동네 약국 갔더니 아니면 동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더니 제가 얘기한 이런 숙면을 취해서 멍청하게 만든다. 치료 효과는 없다. 정신과 약은 다 신경안정제의 진정작용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중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그 피해자는 우리 환자들이 당사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한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약을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치료작용이 있다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지만 한약에는 그런 성분과 양리 작용들이 학문적으로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약과 제가 쓰고 있는 약과 한약을 같이 먹었을 때 간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약의 부작용이 강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신질환을 알았을 때에는 이런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한약을 먹는다, 생약 성분에 무슨 약을 먹는다 이런 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약물의 효과를 다시 여기 그림처럼 보면 첫 번째로 약을 먹으면요 환청이나 망상, 불안 이런 증상들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게 약을 먹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보통 빠른 분들은 한 일주일, 천천히 나타나는 분들도 3주쯤 되면은 3주에서 4주가 되면은 의미 있게 감소를 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약을 한두 번 먹고 일주일만 먹고 바로 안 나면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신과 약은 뇌신경에 작용해서 뇌신경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로 연필을 깎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나서 거기를 병원에 가서 꿰매었을 때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보통 일주일 정도는 소독도 하고 잘 아무는지 보죠. 항생제도 먹죠. 피부 세포, 우리 가장 바깥에 있는 물도 닿고 이 차갑고 뜨거운 것도 만지는 우리 손의 피부 세포도 아무는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또 잘못 아물면 화상풍도 걸릴 수 있고 고름도 생길 수 있고 덧나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뇌는 인간에게 가장 취약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뇌를 고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잘 기다리시면서 이런 증상들이 감소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병의 증상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요. 또 낮에도 항상 불안해 있고 각성되어 있는 상태로 깨어 있고 막 긴장이 심한 상태로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로 공격성이나 부적절한 이 공격적인 언어나 아니면 횡설수설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 앞에 있는 환청이나 망상, 불안, 긴장 때문에 공격성이 생기게 되고 부적절한 횡설수설하는 언어나 괴이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증상이 좋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공격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효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잠을 먼저 재우고요. 두 번째로 부적절한 언행이나 공격적인 행동들이 좀 줄어들고 제일 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증상들, 가장 핵심 증상들이 좋아지는 순서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들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환청이나 망상, 불안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약인데 치료 효과는 2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뒤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고 불안이나 긴장이 너무 심한 분들, 불면증이 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어쩔 줄 모르는 공격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 이내로 저희들이 보조치료제를 쓸 때도 있어요. 보조약물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보조약물은 뭐냐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뭐 신경 안정제, 아티반과 같은 신경 안정제 이런 약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치료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 몸이 뻣뻣해진다든지 얼굴 표정이 굳어진다든지 입을 멍하니 하고 벌린다든지 또 침을 흘린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부작용 방지 약물들을 저희가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주치료제로는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한테서 이런 경우가 있냐면 여러 차례 재발을 반복하신 분들, 특히 임의로 내 의지대로 병원에선 약을 계속 먹으라는데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약만 골라서 먹을 거야 이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잠만 잘 자면 될 것 같아.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심한 사람은 용량을 우리가 최대한 이 허용한 용량만큼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용량을 유지를 하다가 증상이 좋아지고 증상이 좋아지면 신기하게 부작용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의 용량을 이제 줄이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증상과 부작용이 일정하게 최소한의 부작용을 유지하면서 증상도 잘 조절되는 그 용량을 결정하고 나면은 이 용량으로 2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이제 쭉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너무 많이 감량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로 우리 한마음에서 있었던 일인데 리스페리돈이라고 하는 약이 아주 좋은 약인데요. 뭐 이제 나온 지 20한 5년쯤 됐어요. 우리나라에 시판된 지는 한 2, 3년 됐는데 정말로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보통 이 약이 많이 먹는 분은 한 6ml에서 12ml까지 먹습니다. 적게 먹는 분은 한 1, 2ml만 먹어요. 한 12ml 먹는 분이 나는 자존심이 있지 한 1ml만 먹고 2ml만 먹고 저한테 와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ml, 2ml만 먹으면 증상도 재발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약물 치료도 꾸준히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1ml, 2ml 먹을 거면 차라리 그냥 안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12ml 드셔야 될 분은 12ml를 드셔야 되고 12ml를 먹어야 되는 단계이면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1mm나 2mm를 먹는 거는 치료에 필요한 12mm가 이만큼이 내 병의 증상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1mm만 쓴다는 거는 이렇게 잡아도 잡을락 말락하는 병을 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누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에 대한 반응만 축소시킬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부작용을 안 느끼기 위해서 약을 줄인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에게 맞는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히 요새 항정신병 약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희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올란자핀과 리스페리돈, 클로자핀 세 가지로 다양한 약들을 효과를 봤고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리스페리돈도 6가지 종류가 더 나왔고 또 아미설피라이드라는 솔리안이라는 약도 나오고 어빌리파이라는 약도 나와서 이게 너무 환자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약이 제일 좋은 약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약은 그저 비싼 약이에요. 내가 먹기 편할 뿐이지 치료 효과는 30년 전에 나온 리스페리돈이나 올란자핀이나 클로자핀보다 치료 효과가 더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먹기 편하다 아니면 주사제로도 맞을 수 있다. 부작용이 올란자핀이나 리스페리돈에서 있는 그런 부작용과는 다른 종류의 부작용이다.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더 심한 부작용도 관찰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자살에 이르는 부작용도 있는 약도 있는데 너무 비싼 약들을 쫓다 보니까 그런 비용 대비 치료 효과를 그렇게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 상태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용량이 너무 높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생기지만 용량이 너무 낮으면 증상이 생기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 번 반복했죠.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호전된 거는 증상이 줄었다는 거지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처음 2년 동안 아니면 재발하면 5년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중간에 나았다고 약을 중단하면은 스스로 병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에서 이 조울증 환자들에서 재발을 자주 한 사람들의 70%는 본인이 아무 때나 약을 먹거나 충분한 용량으로 약을 먹지 않거나 2년, 3년을 먹어야 되는데 6개월만 먹든지 1년만 약을 먹는 식으로 내가 임의로 치료 기간을 결정을 해서 스스로 병을 키운 경우가 재발한 환자의 특히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조현병이나 우울증 또 치료 저항성 조울증 양극성 장애는 70%가 내가 스스로 병을 키운 거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만큼 치료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약을 줄이거나 변경을 하면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약을 먹고 나서 보통 한두 달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년쯤 지나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을 바꾸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관찰을 해야 돼요. 그게 병원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느 교수님이 유명하다고 거기에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치료는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만에라도 많은 변화가 있죠. 특히 우리 가족들이 아시겠지만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당사자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순식간에 받을 수 있고 어떤 스트레스는 하루 이틀 만에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예약이 3개월 뒤에 6개월 뒤다.
그래서 병이 나빠진 다음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내가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임의로 약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조정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그 증상을 잡을 만큼의 충분한 용량이 안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제 다음 주에 병원에 가니까 내가 이번에 약을 다시 잘 먹어야겠다 해서 안 먹던 약을 갑자기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존에 내가 잘 맞춰놨던 그 치료 용량에서 이 약을 안 먹어서 치료 농도가 이만큼 유지하고 있던 거를 바닥으로 0, 0에 가깝게 유지하다가 다시 이만큼 올라가면, 원래의 치료 용량으로 올라가면은 100%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놀래서 내 이 약이 안 맞는구나 이러고 약을 끊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약이 좀 전에 드시던 약이 나한테 제일 좋은 약인데 그 약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약보다 나한테 안 맞는 약들을 쓰는 위험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은 처방받은 그대로 또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약 먹기 싫어하는 거는 우리 주위에 많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특히 내가 병이 아닌데 왜 약을 먹느냐, 이런 우리 환자들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약에 대한, 약을 먹다 보니까 내가 자꾸 병이 안 나은 것 같아서 불편하다,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고, 하루에 3번, 4번 먹어야 되는 복잡한 복용 방법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교육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하는 이런 강의 같이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는 우리 환자분들, 당사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호자나 가족들도 그렇고 이 병과 치료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치료의 필요성을 높이 스스로 깨달을수록 치료를 더 잘 받게 되고 약을 더 잘 드시게 됩니다. 특히 치료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면은 치료를 더 잘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 2-3달에 한 번씩 가서 의사 선생님 한 번 만나는 거로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마음도 해당이 될 거고,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될 거고, 또 저희 병원에서 매달 하는 가족교육이나 당사자 교육들, 납병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치료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배우고 또 주치의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약부작용에는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이제 그 개보린, 우리가 많이 먹는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개보린의 부작용을 쭉 보시면은요, 쇼크가 있어요. 호흡곤란이 있고 혈관 두드러기가 있죠. 얼마 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출연했던 그 외과 레지던트 여자 선생님이 그 생리통약을 먹고 입술이 막 부르트고 얼굴이 시뻘개졌고 호흡곤란으로 쇼크로 쓰러진 적이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개보린이 그런 쇼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 혈액계 부작용으로는 혈소판 감소나 과립구 감소, 이게 뭐냐면 클로자핀의 부작용과 같은데 상당히 그 위험한 부작용이죠. 그 다음에 소화기 쪽으로는 위장 출혈이 있어서 위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간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간의 독성을 강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먹으면 간이나 신장, 또 심장이 멈추는
심장 부전에 이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개보린을 안 드셔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개보린을 드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개된 이런 부작용들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거고, 약으로 인한 치료 효과는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안전한 약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효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과 약도 이런 부작용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들은 조절이 다 가능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개보린의 그런 부작용은 인정하고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약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약이든 약의 부작용과 약의 순작용, 약효와 약효가 아닌 원치 않는 부작용은 항상 공존합니다. 이거를 부작용은 줄이고 약효를 강화시키도록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부작용은 대부분 다 없앨 수가 있고 통제가 가능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부작용 보시면 몸이 떨린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입 마른다든지 생리가 잘 안 되거나 어떤 여자 환자분들은 뭐 유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성욕이나 성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안절부절 못해서 똑바로 앉아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 단계로 합니다. 처음에 이제 부작용을 제가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부작용이 좀 가장 견딜만 하다는 부작용들이 있다면 그런 부작용이 있는 약들 중심으로 치료를 해서요, 약물을 유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작용이 있지만 생활에 하는데 불편은 없다, 내가 좀 견딜만 하다 할 때도 그대로 약물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이 부작용 때문에 도저히 생활을 못하겠다 할 때는 약물을 조정하는 게 보통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강조드리는 거는, 부작용으로 인한 손실보다 치료 효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손떨림, 변비 이런 거는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증상을 낫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치료 효과와 치료제를 복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약을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부작용과 이 병이 쭉 진행되면서 생기는 증상과 부작용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요. 아니면 의욕이 없어요. 내가 멍해지는 것 같아요.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100% 병의 증상입니다. 약으로 인해서 멍청해지는 거 없어요. IQ 검사를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나 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저하나 순발력 저하는 조현병의 특징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병의 증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약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고, 그 약을 끊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세요. 약을 끊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졸리움이 좀 없어져서 약간 말똥말똥해지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즉 집중력 저하나 판단력 저하나 순발력의 저하나 또 위기 대처 능력의 저하, 이런 사회적 맥락을 읽는 능력들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졸음도 환자들이 좋아지면서 흔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졸음을 단지 약 때문에 졸립다라고 그냥
퉁쳐가지고 약 안 먹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회복기에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작용들을 나타나면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의하세요. 또 하나 강조할 거 하나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콜라, 사이다 많이 먹고 살찌는 것들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합니다. 약 때문에 살찐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약으로 인해서 살찌는 거는 보통 클로자핀이나 올란자핀이라는 약이 두드러지고 나머지 약들은 그렇게 살찌는 효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 때문에 귀찮아하고 게을러지고 몸이 둔해져요. 이 조현병 자체로 인해서. 그래서 생기는 의욕 저하가 있고 그래서 체중이 증가되고 운동을 안 하고 게을러지는데 이런 것들을 약 때문이라고 약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운동을 하시고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조절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이 조절이 되면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다른 증상들도 좋아지는 게 다른 증상들도 보통 유지되거나 더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기능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새로 오는 가족들 아니면 기존의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를 꼭 강조해 주셔야 돼요. 마치 약한테 모든 부작용이 있으니 약을 안 먹어도 좋다. 이렇게 오해가 가도록 하시면 안 되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게 아마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분들도 종종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병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진짜 우울증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병원에서 처음에 치료받게 하려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조현병 환자한테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도 제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나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좀 계속해서 치료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2월 달에 청도 대남병원에 가서 그 병원의 환자들이 평균 입원 일수가 한 1,500일 정도 됐거든요. 제일 오래된 사람은 한 25년 동안 그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뭐 보통 한 10년 가까운 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라고요. 한 100명 넘는 환자들이.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자기 병을 우울증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병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현병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마음이 힘드니까 스스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증상을 갖고 있고 어떤 치료가 지금 내 상황에서 제일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10년 전 진단했던 환자가 한 5년 뒤에 보니까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보니까 이분이 조울증 환자였어요. 또 거꾸로 조울증으로 처음에 진단을 했는데 한 5년, 한 2, 3년, 4년 뒤에 보니까 조현병 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증상들과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원래의 기능 수준은 이 정도인데 기대되는 기능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가지고 평가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우울증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다. 또 하나는 그 병으로 인해서 환자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마음 같은 경우 이게 참 좋은 공동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한마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찾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관계의 소중함을 여기 와서 알았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기도 하고, 또 공동체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의 소중함도 여기서 배우죠. 또 그러면서 내가 이 병 때문에 낮아졌던 자존감, 이 병과 싸우면서 지쳤던 내 심령들이, 또 내 시간들이 이제 아쉬워지게 되고 좀 더 이제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희망을 우리 한마음을 통해서 이제 많이 갖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스스로 제일 잘 압니다. 스스로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뭐고, 찾지 못한 게 뭐고, 고통받는 게 뭔지,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발견하면은 그게 치료의 동력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병행해서 좀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일 이 현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는 조울병이고요. 우울증하고 조울병이에요. 조울병과 우울증은 보통 2년 뒤에 재발할 가능성이 제가 전에 한 90%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만 재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연례 행사로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이 재발의 위험은 눈덩이가 이 눈사태 나면은 처음에 요만한 눈덩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집채만해지듯이 우울증과 조울병에서 재발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요. 조현병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현병도 거기에 못지않게 재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병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치료를 잘 받는 거는 현재 증상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재발을 위험을 낮추는 이 두 가지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비슷해요. 처음에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 조울병도 그렇고 한 2년 처음 생기면 두 번 재발했다 그러면 5년, 그 다음에 세 번 재발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이상 기간 동안 치료하자. 그리고 다만 치료하다가 좋아지면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좀 줄이거나 끊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걸 통해서 뭐 옆에서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뭐 연락을 카톡을 주시면 뭐 카톡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새 이 뉴 노멀 시대가 돼가지고 저도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 센터에 저희 뭐 센터장님이나 이제 다른 부장님들이나 과장들은 지금 저처럼 병원을 지켜야 될 일이 없는 분들은 지금 다 집에서 이렇게 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에서도 이런 디지털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예배드리면 어떨까? 우리 특히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다른 또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